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기본서 강의를 하는데 5, 6월 달에 기본서 강의하는 게 그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문제가 이제 너무 요약을 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게 좋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지문이 너무 짧아요. 공부하는 게. 시험 지문이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문해력이 떨어져가지고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보면 지문 되게 길어. 지문 되게 길어 그래요. 근데 원래 법조문이 그 정도 지문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너무 요약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길게 느껴지는 거죠. 시험 볼 때 되게 힘든 거예요. 내용도 어렵게 느껴지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를 먼저 보고 그리고 요약하는 게 맞는데 순서가 요즘은 트렌드가 짧고 그죠? 양 적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둑님 휘보죠. 공부를 안 하고 최대한 짧게 하고 합격하겠다 이런 심리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맞춰서 가다 보니까 너무 요약 위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기본서 강의를 까는 건데 어쨌든 지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35회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죠? 35회 합격하실 거니까 공인중개사시겠죠? 이게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한 번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공부를 지금에서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 공부는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지금 짜도 돼요. 지금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5월 달에 처음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종인중개사 공부가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객관식 오지선다형 그리고 평균 60점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1월 달에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그런 계획 없이 공부를 하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평균 60을 맞으면 되잖아요. 평균 60. 그러면 이걸 다 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차는 그렇고 저희가 2차 과목이니까 이렇게 2차가 4개잖아요. 그럼 다 아시는 얘기죠. 중개사법 40개, 공시법 합해서 40개 나오고 공법이 40개예요. 그러면 내가 평균 60을 맞으려면 전보다 60 맞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과목별 특성이 있으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4과목 중에서 중개사법이 점수 따기가 제일 그나마 유력 쉽습니다. 그러니까 30개를 넘을 수 있는 과목은 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얘 최소 30개 맞아주고 공시법 반타작하고 공시가 지적하고 등기로 2개 나눠지잖아요. 근데 지적이 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은 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등기는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렵고, 근데 지적은 암기만 하면 12개 중에 11개, 12개 맞을 수 있습니다. 기출만 잘 풀어도. 그게 반타작하고 세법 10개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공법은 딱 반절 50% 맞으면 여기 딱 평균 60입니다. 그럼 이렇게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전략을요, 요 점수대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2차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중개사법을 30개 밑으로 맞으면 합격하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을 많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공법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이 과목이 중요하다 그건 없거든요. 다 중요해요. 뭔가 하나 잘못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공부할 때 일반적으로 이 전체 중에서 공법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공법은 양도 많고 해도 점수도 안 나오고 그럼 여기다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0개 맞으면 잘 맞는 거예요. 사실 20개 맞으면. 그럼 여기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죠. 이걸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2차는 중개사법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30개 넘어버리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점수가. 근데 그걸 잘 짜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를 전범위를 다 하는 거 저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 공부할 때. 이게 100점 맞으려면 전범위잖아요. 근데 우리 목표가 60점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과목, 세법을 예를 들면 60점 맞을 만큼의 범위가 있고 80점의 범위가 있고 전범위가 100점이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를 처음부터 전범위를 계속 하게 되면 힘들어요.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갔다가 여기 다시 오면 원위치, 다시 오면 원위치. 맨날 공부해도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60점 맞을 파트를 정해놓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여기를 한 80% 투자하고 나머지 20% 투자한 다음에 이게 되면 이렇게 늘려가면 돼요. 조금씩 늘려가면 요쯤 가서 멈춰서 합격을 하거든요.
근데 밖에서 전범위를 공부하면서 계속 들어오면 이쯤 오다가 지쳐가지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긴 알아. 어서 많이 본 것 같아. 안면은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1년 동안 이 공부를 하는데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막 하다가 그냥 또 조금 하다 보니까 공부가 안 돼. 그때 옆에 언니 오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거기 따라가다가 또 안 되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시간 다 보내는 거죠. 나중에 시간 많습니다. 5월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뭐 원래 11월 때는 하는 얘기인데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세법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이제 취득세 아시는 얘기죠? 뭐 여기서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파트에서 전체 16문제 중에 10개 이상은 항상 나옵니다. 10개. 그러니까 요즘에 추세가 취득세 2문제, 재산세 2문제, 양도세는 뭐 5문제 이렇게 보통 나오죠. 어쨌든 여기서 10개 나와요, 최소한.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요즘 트렌드가 최근 2년 동안 얘하고 얘가 2문제씩 나왔거든요. 등록세 2문제 나오고 종부세 2문제 나오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얘들이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죠. 왜?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얼마 안 되는데 문제를 2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 따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세법은요 16개 중에 그냥 기본만 하고 좀 가시면 실수만 하면 무조건 반 이상은 맞습니다. 8개에서 10개는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작년 같은 경우도 문제가 어렵다라고 계산 문제 2문제 나왔다 어렵다고 했는데 실제로 볼 때 10개는 제가 볼 때 10개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되게 많이 봤던 것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뭐 별일 없어요. 큰 탈 없으면,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8개 이상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어쨌든 과목별로 일단 내부표가 몇 점이다. 그럼 거기 맞는 거 선택해서 거기다 먼저 하고 그게 정리가 되면 늘려가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면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걸 잘 짜셔가지고 맞춰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거기 교재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뭐 30페이지에 조세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금이 이런 거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 세금은 여기서 국가, 지자체 그랬죠? 그러니까 세금은 누구만 부과하냐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우리가 국세 그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걸 지방세 그러죠. 그래서 얘네들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전기세, 뭐 수도세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걔네들은 세금이 아닌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걔네들은 국가,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전기세는 한전에서 걷는 거죠. 그럼 걔는 조세가 아닌 거죠. 뭐 그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그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나마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얘네들이 세금을 거둘 때 법으로 무조건 거두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세금 부과 요건을 정해놓고 저게 충족하면 세금을 내는데, 근데 세금을 뭘로 낸다? 뭐니 현찰박치기죠. 뭐니가 최고다. 현찰박치입니다.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서 근데 조세의 정의를 물어보진 않죠. 자, 그러면 이때 과세 요건이란 요 4가지입니다. 그 세금을 거두려면 무엇을 사고 팔면 세금을 낼지 정해주고 누가 세금 낼지를 정해줘야 되고, 왜 이거 안 정하면 세금을 안 내면 얘한테 강제 징수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준 금액 얼마에 대해서 부과할 것인가, 그리고 요게 얼마의 비율만큼 할 것인가, 요 4가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과세 요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내내 배우는 게 이 4가지죠. 모든 세목의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배우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세법은 이런 거죠. 부동산을 다 하는 얘기가 그냥 기본 틀이죠. 그냥 부동산을 뭐 하면 사고 팔 때, 그죠? 사고 팔 때 하는 거죠.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럼 살 때 사가지고 중간에 뭐 가지고 있다 파는 거죠. 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을 배우는 게 세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내는 게 취득 그러고 얘를 보유 그러고 양도 그럽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와 등록면에서 내는 거고, 보유 관련 조세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내시고, 팔 때 양도소득세 이렇게 내는 거죠. 시험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다음 중 취득 단계에서 부과된 조세가 옳은 걸 골라라. 보유 단계에서 골라라. 그다음에 양도 단 이렇게 출제가 되죠. 최근 30회 때 그 전에 얘가 나왔고, 최근 30회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 조세를 모두 골라라. 몇 개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올해 시험에 만약에 언급이 된다 그러면 여기 양도 단계 부과된 조세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뒤에 가서.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럼 조세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금방 한 얘기죠. 자, 그러면 과세요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우리 세법의 흐름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흐름이 할 것도 없어요. 모든 세목에 대상 정해주고 그거를 누가 내고, 그죠? 그 다음에 기준 금액은 뭘로 가고, 그리고 세율은 얼마의 배율을 정하고, 이게 기본 과세 요건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 세금을 누가 어떤 식으로 낼 것이냐, 그죠? 요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뭐 가산세 붙는다, 이게 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목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다 이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 내용을 계속 배우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비과세라든가 기타 등등이 추가되지만 기본 틀 다 들어가는 건 대상, 납세의무자, 과표, 세율, 그리고 부가징수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 물납의 이제 금전납부 예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세금은 뭘로 내요? 현찰로 내는데 거기에 예배가 있다. 야, 무조건 세금 현금이야. 근데 내가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 금전납부의 예배로 뭐가 있다? 물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납은 말 그대로 뭐예요? 세금을 물건으로 대신 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납도 있습니다. 자, 현금을 내는데 현금은 무조건 일시불이래. 일시불,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과 분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납 분납은 매년 어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목별로 공부를 하지만 여기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가시면, 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33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재작년 시험 문제. 뭐 종부세는 200만 원이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간 지나고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 하나가 항상 나와요.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서 이제 종부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얘가 분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 봐야 되고, 그리고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거니까 무조건 되진 않겠죠. 막 세금 10만 원 나왔는데 나 이번에 5만 원 내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5만 원 낼게,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준 금액이 있어요. 얼마가 넘었을 때만 분납이 된다,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200만 원 그랬는데 200은 분납이 안 됩니다. 요 금액을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분납은 나눠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나 이번에 10,000원 내고 10개월 후에 10만 원 낼게, 이건 또 아니죠. 법으로 또 뭘 정해줘요? 분납 기간도 정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6개월, 이거 맞죠?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게 분납이 되고, 기준 금액은 얼마가 넘어야 분납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기간은 얼마 이내에 할 수 있느냐, 법으로 정해놓은 거,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틀린 지문인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물납은 우리가 뒤에 가서 재산세 할 때 자세히 배웁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세 개 세목 중에 물납되는 건 재산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조세 중에 물납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재산세를 물납하려면 무조건 안 되겠죠. 금액 기준이 있어요. 그때 그게 얼마냐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만 물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000만 원 초과가 안 되면 물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요, 여기 초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딱 1,000만 원이면, 딱 1,000만 원이면 물납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초과니까 이 금액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딱 1,000원 물납이 안 되는 거죠. 1,000만 원 초과되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뭘 가지고 물납할 수 있느냐? 부동산만 됩니다. 부동산.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언급이 되죠. 재산세에서. 관할구역 내 부동산만 된다. 그럼 여기서 관할구역이 어디냐?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말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시죠? 재산세가 시, 군, 구세잖아요. 시, 군, 구세인데 지방세는 사람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다. 무조건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물납하고 싶으면 네가 있는 그 물건이 있는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강남구에 부동산이 있고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이 있다. 근데 만약에 강남구에 세금을, 재산세를 물납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것만 된다는 거예요? 강남구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28회 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실제로 뭐 강남구에 부동산이 있고, 그다음에 뭐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이 있을 때 성남시 부동산 물납은 성남시 소재 부동산만 물납이 된다, 이렇게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배우시면 되고, 이 분납을 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자, 분납은 재산세도 되고 종부세도 되고 양도소득세도 됩니다. 자, 그럼 물납은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물납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재산세. 이것만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물납이 안 되죠. 근데 시험에 이게 물납이 됐었는데 오래전에 폐지가 됐어요. 근데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32회 때는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종부세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 문제였어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라.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뭐 1,000만 원 초과되면 뭐 관할 구역의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땡 아니에요. 얘는 물납이 안 돼. 근데 여전히 물납이 되니 안 되니 가지고 문제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재산세만 배울 때 물납이 된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분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됩니다. 그럼 얘도 이제 나눠내는 거니까 당연히 금액 기준이 있겠죠?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250만 원 초과, 250만 원 초과, 얘는 1,000만 원 초과되었을 때 뭐가 된다? 분납이 가능합니다. 3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얘가 분납이 나눠내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얘가 이렇게 납부기간이 있으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된다. 그럼 여기 기한 지나고 얘가 3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우리 분납기간이 재산세는 기한 지나고 3개월 이내 하게 돼 있고요. 얘는 종부세는 6개월 이내 하게 돼 있고요. 얘는 2개월 이내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는 분납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재산세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원래 2개월 했다가 올해부터 3개월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언급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얘가 2, 3, 5, 6 그래서 2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얘가 7월 달에 고지서가 나오면 7월 31일부터 분납하고 싶으면 3개월, 10월 31일 그래서 요때 일부 내고 나머지 금액을 요때 가서 나눠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 이래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공부할 건 뭐예요? 요 금액 기준 있죠. 얼마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고 그리고 요 기간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다 추가로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 이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다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500만 원 이하로 나왔을 때 종부세도 500만 원 이하로 나왔을 때 양도세가 1,0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얼마를 나눠낼 수 있느냐 이건데 요 기준이 500, 2,000 그랬잖아요. 요게 요 기준 있죠. 요거의 2배를 잡은 거예요. 250, 1,000이니까 2배에서 500, 2,000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럼 여기서 500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얘가요 250 초과되면 분납이 된다는 얘기는 최소한 얼마는 내야 된다는 얘기 나쁘게 안 내. 250은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250은 내고 나머지 초과되는 금액을 나중에 내고 얘도 250 내고 초과 금액 얘는 1,000만 원 내고 나머지 초과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초과일 때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제 초과일 때는 전부 다 뭐라고 되냐면 100분의 50이야 50이야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절까지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얘는요 무조건 분납은 아무리 적게 돼도 납부기한은 250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500만 원 초과되면 100분의 50이야라는 얘기는 어차피 500이 초과됐으니까 반절 잘라도 최소 얼마 나와요? 250은 나오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반절까지는 분납이 된다. 그래서 초과일 때는 전부 다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럼 얼마를 나눠낼 수 있니?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금액으로 물어봐요. 우리 뭐 기출 같은 거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납부액이 400만 원이면 최대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다음에 이 물납 분납이 이제 뭐 보시면 이게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납하고 분납은 이제 섞여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물납하고 분납은 둘 다 신청을 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지네가 물납하라고 하고 지네가 일부러 분납시키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돼?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신청이 기간이 틀려요. 물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분납은 납부 기한 내 신청을 해요. 그럼 여기에 지금 보시면 재산세를 예를 들면 납부 기한이 7월 16일부터 7월 37일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게 아시죠? 이건 기한 그러고 요거를 기간이라고 하고 요거를 개시일이라고 하잖아요. 시작하는 날. 그러면 얘가 물납하고 싶으면 납부 기한 10일 전에 최소한 미리 신청을 하라는 얘기야. 근데 분납은 납부 기한까지만 신청하시면 돼요. 이 차이가 그럼 헷갈리죠. 시험을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분할 납부를 하고 오자는 자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맞았어. 얘는 물납 얘기네. 이럴 수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무조건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단순하게 암기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해를 하시면 물납은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거나 물건을 하면 다 받아줘.
그러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만 다 물납할 거 아니에요. 그 지자체도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물납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절차가요, 되게 길어요. 왜냐면 얘가 신청하면 다시 뭐 5일 안에 허가 여부 결정해주고 다시 불허가 나면 또 10일 안에 변경 신청하고 그러면 나중에 납부기한 한참 지나고 물납이 돼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물납을 하면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얘는 미리 받는 거야, 미리. 그런데 분납은 현금 내는 거잖아. 천찰박치기인데 뭐 미리 10일 전에 신청하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납부 기한까지만 가면 돼요. 그리고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분납은 허가가 필요 없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물납은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는 건데 무조건 받아주게 되면 물건에 하자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골치 아픈 부동산으로 다 물납을 해버리겠지. 그래서 얘들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불허가 나면 물납을 못하는 거야. 근데 분납은 현금 내는 거잖아요. 현금 내는데 그냥 법에 250만 원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공무원이 야 이건 안 돼, 이건 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금액만 넘어가면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섞여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자 그러면 이거 뭐 이상이하 초과는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고,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종부세는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면 최대 15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그럼 OX 그런 걸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 실제 기출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문제를 맞추려면 400이 나왔대. 그럼 최대 내가 얼마? 15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대. 일단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맞추려면 연습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자 400이 나왔대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게 재산세 종부세 똑같으니까 그냥 재산세를 편하게 예를 들면 7월 16일부터 7월 30일에 3개월이니까 10월 31일 그럼 4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이때 최소 얼마 내고 250은 최소한 내야 되는 거 돼 있고 나머지 얼마 150만 원 이게 가능한 이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요 400인데 300만 원 먼저 내고 100만 원을 나중에 냈어요. 이거 할 수 있나요? 있죠. 먼저 많이 내는 건 상관없죠. 근데 뭐는 안 돼. 200은 안 되는 거야. 왜? 400만 원일 때 최대 분납 금액은 250 초과되는 금액은 얼마? 150만 원까지면 되니까 이는 안 되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분납 최대 금액 이렇게 구하면 돼요. 400이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 최소가 250만 원이잖아요. 최소 250 내고 그리고 이 금액의 50% 요 두 개를 무조건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큰 금액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나중에 내다 그러면 돼요. 그럼 400이면 분납 기준 금액이 250이잖아요. 종부세 재산세는. 그리고 이거의 50%가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그럼 둘 중에 큰 금액이 뭐예요? 250이죠? 그럼 얘는 250 내고 나머지 얼마? 150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기본서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뭐 지금 여러분 5월달이니까 뭐 제가 강의를 이제 기초 초보자라고 생각하진 않고 어느 정도 짬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거니까 설명을 잘 들으면 돼요. 설명을. 그죠? 네. 자, 이렇게 분납 기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400이 났대. 그럼 최대 분납 금액이 얼마니?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기준 250하고 50% 200. 그죠? 둘 중에 큰 금액 250 먼저 내고 나머지 얼마? 150.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700만 원 났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요? 250하고 50% 350. 큰 금액이 얼마예요? 350. 그럼 나머지 최대 350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종부세도 250이니까 250하고 50% 225만 원. 그죠? 큰 금액 250 내시고 나머지 200. 800이면 250하고 400이죠? 400 먼저 내고 나머지 400. 그죠?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1500이니까 기준이 얘는 1000이잖아요. 1000하고 50% 750. 큰 금액 1000. 나머지 500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600이면 1000하고 50% 1800. 그죠? 1800. 산수 어렵죠? 그래서 1800. 그럼 나머지 1800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만약에 최대 분납금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가 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기준 되고 요거 비교하면 되는데 500이 초과되잖아요. 500 초과, 500 초과, 2000 초과잖아요. 그럼 무조건 반절이에요, 반절. 그죠? 얘가 초과됐잖아요. 그럼 반절 내고 최대 분납금 반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얘가 400이면 최대 150만 원 분납할 수 있잖아요. 시험에 이게 맞나 보세요. 400만 원이면 4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맞아, 틀리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무슨 100만 원이야. 최대 150만 원이잖아. 틀렸어. 이런 분이 있어요. 최대가 150이니까 300만 원 먼저 내고 100만 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뭐는 틀려요. 400이면 최대 1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거지. 이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는 공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애매하게 2% 부족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도안이면 뭐로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 그런 게 있거든요. 너무 양에 치중해요. 막 많이 공부하고 문제를 많이 풀려고 그래요. 여러분 문제 많이 푼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문제 정말 많이 풀거든요. 우리가 막 1년 동안에 과목별로 1000문제 이상 풀겠지 최소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 아무리 과목이 어려워도 과목별로 내가 1000문제를 풀고 가는데 시험에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문제를 그냥 푸는데 집중하는 거. 나 오늘 500문제 풀었어. 나 50문제 풀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문제를 풀어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도 충분히 100문제만 알아서 합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세법을 내가 100문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안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막 양만 많이 보려고만 하는 거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시죠?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뭐가 가능하다? 물납이 가능하다. 그죠? 여기가 이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재산세 내시는 분 중에서 해당이 되면 추가로 나갑니다. 근데 얘도 물납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니까 뭐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근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물납은 당연히 안 되지만 뭐는 된다? 분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 분납은 일단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어떤 게 물납이 되고 분납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2번은 물납 또는 이렇게 나왔어. 자, 1번 물납 및 분납이 가능한 조세를 고르시오. 그럼 뭘까요? 재산세입니다. 근데 물납 또는 분납 그러면 이러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은 엔드니까 둘 다 동시에 되는 거 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은 물납이나 분납 둘 중에 하나라도 되는 것. 그러면 얘네들은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지만 뭐는 돼요? 분납은 되니까 물납 또는 분납 그러면 세 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오늘 중개사법 하셨던데 그죠? 중개사 맨날 나오는 거죠. 중개사 돌아버리죠. 뭐. 밑 또는 업으로 했니 안 했니 돈을 받았니 안 받았니 골치 아파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그거를 극복하셔야 고득점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아유 나하고 안 맞아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불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기 기출로 나왔던 질문인데 등록매너세는 특별시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준 질문이에요. 모르겠죠? 자, 우리가요 국세 또는 지방세가 있어요. 아까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그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지방세 그랬죠. 그럼 이게 보세요. 이 과세주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기본서 보시면 3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맨 밑에 조세 관련 용어정이 그래가지고 국세 지방세라고 돼 있죠. 그게 이거거든요. 과세주체가 뭐냐면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가 되는 단체. 그러니까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 그러고 지자체가 부과하면 지방세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세 중에 두 개를 배웁니다. 종합부동산세고 양도소득세. 물론 소득세 안에 종합소득세 일부 배우긴 하지만 기본은 예고. 지방세 세 개 배우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잖아요.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특강도와 시군구가 있어요. 그러면 요 세 개를 특광도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취득세는 어디에 들어가요? 특광도세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취득세를 내면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가져가고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라고 돼 있어요. 자세히 여기서 이 구는 무슨 구를 말하냐면 자치구를 말해요. 여러분 자치구가 뭐예요?
선거로 구청장을 뽑는 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구 중에 선거로 구청장 뽑는 건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수원시 8달구 그래요. 그럼 거기도 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수원시 8달구는 자치구가 아니고 구청장이 공무원이에요. 시장이 임명하는. 근데 강남구청장은 선거로 뽑고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도 선거로 뽑죠. 그럼 결론은 뭐다? 우리 세법에서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 자치구. 어디 밑에 있는 거? 특별시, 광역시 밑에. 그럼 등록세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도세 및 구세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도 단위에선 도에서 가져가고 어디서는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구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럼 재산세도 시, 군, 구세잖아요. 그럼 얘도 뭐야? 시, 군,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는 무슨 세? 구재정. 그러니까 요 건물에 재산세를 내시면 강남구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지문이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에 해당하는 조세이다 그러면 틀린 거죠. 왜? 등록세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구세잖아요. 근데 시험에 25회 때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셔 해가지고 이거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냥 외우는 거죠. 이걸 왜 제가 이 문제를 풀었냐면 지금 이거 할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해를 해야 돼, 정확하게. 왜냐면 이걸 외웠어요. 도세 및 구세라고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외웠는데 못 풀어요. 왜 그래요? 외웠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구가 이런 얘기구나라고 이해를 했으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당연히 특별시세가 아니지. 왜 여기서 뭘로 들어가니까? 구세로 들어가니까 이래야 되는데 도세 및 구세 그냥 외운 거야.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지. 그럼 열받는 거죠. 그럼 쌍욕하고 이제 막 문제가 거지 같냐 하고 막 하는 거죠.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배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안 나누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있죠. 세종시, 강원도, 전라북도, 그다음에 제주도. 얘네들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조세 11개가 다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재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같으면 지방세를 거두면 11개 세목이 전부 다 세종시 재정으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건 예배 규정이고 원칙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방세가 11개가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알 필요 없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배우는 조세 딱 3개만 알면 돼. 그럼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특강도 이렇게 나눠진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얘기가 지금 32페이지 보면 거기 구분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국가가 부과한 국세고 지자체가 부과한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특광도, 도구, 시, 군, 구 그렇게 돼 있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그다음에 여기서 뭐 거기 보시면 교재 얼마에 대해서 과세느냐에서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시험에 물어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과표가 뭐예요? 세액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등을 말하는데 얘가 들어보셨죠? 종가 종량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외우는 분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시험에서 얘가 종가세일까요? 종량세일까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근데 그냥 찍어보세요. 이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게 있고 면적이나 부피나 이런 걸로 표시가 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요 금액으로 표시되는 게 종가와 종량 중 뭘 것 같아요? 예, 여기 있잖아, 여기. 이게 뭐야? 가격이란 뜻이, 금액이란 뜻이. 그럼 이게 끝이에요. 10원, 100원, 1000원, 그럼 그게 종가세예요. 그 종량은 뭐야? 우리 쓰레기 뭐라 그래요?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쓰레기 버릴 때 돈을 받아. 근데 기준이 뭐야? 쓰레기 봉투 크기잖아요. 부피가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금액이 아닌 건 종량 그러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전부 다 종가세로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얼마 곱하기 몇 퍼센트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중에 종량세가 딱 하나 있어. 봐봐요. 등록세. 등록세는 말소등기 할 때 한 건당 6,000원에서 건수로 가요. 그것 때문에 그냥 종량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지. 여러분 뭐 공부할 때 얘는 종가세고 얘는 종량세고 이런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개념상 나오면 이런 얘기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총론 파트에서 이걸 정답으로 내진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세율도 나오죠? 자, 세율은 조금 보셔야 되는데 여기다 세율은 뭐 정액세, 정률세라는 게 있죠? 자,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세율이, 찍어보세요. 세율 자체가 금액으로 표시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세율이 비율, 몇 퍼센트, 우리가 배우는 거죠.
비율, 정률 그러고 정액세는 금액. 건당 6,000원 이렇게 해요. 등록세. 이게 세율이거든. 그러면 정액세라고 그러고 보통은 뭐야? 몇 퍼센트 해서 뭐라고? 정률, 비율, 백분율, 천분율 그 얘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30회 때. 재산세는 주택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다. 여기서 지금 누진세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맞는 질문인데요. 세율이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가 있어요. 그럼 비례와 누진 중에 우리가 보통 실생활에서 그냥 그나마 두 개 중에 익숙한 단어가 뭐예요? 누진이죠. 어디서 써요? 전기세. 우리 전기세를 누진세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전기세를 할 때 어떤 분이 선생님 전기세는 조세가 아니라며요. 세금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기요금이 맞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전기요금이 맞아요. 근데 시험에서 전기세가 세금일까 아닐까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저도 그래서 집에 전기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구입하지 마시고. 자, 비례와 누진. 전기는 누진세죠. 왜요? 많이 쓰면 단위당 요금이 높아서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그럼 과표는요. 얘는 누진이 뭐야?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게 뭐다? 누진이고, 비례는 금액과 무관하게 세율이 항상 일정한 걸 뭐라 그래요? 비례 그래요. 우리 조세는 비례도 있고 누진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하시는데,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비례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여기는 땅에 도로에 접해 있고 여기는 맹지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1억짜리 토지를 매매로 사게 되면 취득세가 매매로는 4%예요. 그러면 1억짜리는 몇 프로요? 4%.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과표, 종가죠? 그리고 세율이 뭘로? 비율로 표시가 됐어요. 이렇게 됐어. 근데 앞에 있는 토지는 도로에 접해서 5억 원이래. 그럼 이 5억짜리 토지를 또 매매로 사게 되면 세율이 몇 프로일까요? 그럼 야 1억짜리가 4%이고 5억이면 5, 4, 2시 너무 많은 것 같고 4%예요. 왜? 매매로 사면 취득세가 매매는 4%예요. 그러면 금액과 관계없이 매매는 다 얼마야? 1억짜리도 4%, 5억짜리 4%, 100억짜리도 4%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금액과 무관하게 세율이 일정하다. 그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 그래요. 자, 그럼 누진은 뭐겠어요?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양도세인데, 자, 양도세 과표가 3,400이 났다. 근데 얘가 만약에 누진세율이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일 땐 6% 적용하고요. 1,400 초과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15%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금액이 커졌죠? 세율이 높아졌네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누진 그래요. 그럼 이게 3,400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 구간에, 그죠? 그럼 여기다가 3,400에 15%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라 그래? 1,400 초과. 그 뭐야? 1,400만 원까지는 이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3,400 중에 1,400은 6%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84만 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얼마? 1,400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야?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몇 프로? 그것만 15%에 두 개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우리 보셨죠? 얘가 누진은 맞아요. 누진은 맞는데 전체 금액을 누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초과되는, 이게 뭐죠? 이게 초과되는 금액이잖아. 그 초과되는 금액만 누진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초과 누진세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초과 누진만 배워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내가 초과 누진이라고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시험에 누진세를 그러면 다 초과 누진만 배우니까 같은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별 얘기 아니죠?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건 맞아. 근데 전체 금액을 누진하는 게 아니라 뭐? 그 기준 금액을 초과되는 구간만 누진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초과 누진 그래요. 개념은 이런데 그럼 우리가 배우는 조세가 비례와 누진 중에 다 해당이 되겠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우리가 배우는 조세 5개를 보시면 지방세는 비례세율이에요. 기본이. 우리가 배우는 3개. 국세는 누진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네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많이 번 네가 세금을 좀 더 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누진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얘가 왜 시험에 나왔었냐면 지방세 3개는 다 비례가 기본인데 재산세만 누진이 섞여 있어요. 얘만. 요게.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낸 거야. 시험에. 왜 얘만 누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산세도 요 3개만 누진이고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이에요. 그리고 이게 재산세 중에 별도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주택 요 3개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험에 그래서 원래 시험은 뭐라고 나왔어요? 다음 중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걸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신 거 아시겠죠? 요게 여러분 재산세 내고 나서 나중에 뭐래요? 종부세 내잖아요. 그러면요, 요 재산세 중에 요거 있죠. 요 세 개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 중에 누진이 세 개가 있는데 걔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재산세는 비례인데 누진이 세 개가 있어. 별도, 종합, 주택 이러지 말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세 개가 뭐야? 재산세 누진이야. 이래야 더 기억을 잘해요. 왜? 우리가 공부하면 종부세 대상이 뭡니까? 그러면 별도, 종합, 주택이에요. 이거 모르고 가면 시험 보러 갈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가는 거야. 근데요, 이게 종부세 대상인 거 아는데 얘가 재산세 누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따로따로 외우니까. 재산세는 누진이 원래 비례인데 누진이 세 개가 있어. 별도, 종합, 주택 이렇게 외웠어. 그리고 종부세는 별도, 종합, 주택이야. 외웠는데 나중에 재산세에서 누진세를 적용 대상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그때 별도하고 또 뭐였더라? 근데 그 사람이 뭐는 알고 있어? 종부세 대상 세 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요, 연관 있는 건 최대한 같이 연관해서 한꺼번에 같이 이해를 해야 그게 쉬운데 얘 별도 외워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요? 종부세 대상 세 개가 뭐다? 재산세, 누진세를 적용 대상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요 정도만 보세요. 나머지도 얘도 막 섞여 있거든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은 뭐 주로 이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니까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례 누진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게 비례와 누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뭐 33페이지에 그냥 정률, 정액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 이거는 지금 하는 내용은 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고 하고 지금 하는 거니까 나중에 부족한 보드를 여러분 좀 보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복수 차원에서 본다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 세액 산출 계산 방법입니다. 33페이지. 자, 세금 이렇게 계산하죠? 과표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 세액.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아까 이제 한 거예요.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된 종가, 수량된 종량, 그리고 여기다 세율 곱하면 여기다는 정률, 퍼센트지 곱하고 여기는 얼마 곱하기 몇 프로, 그럼 건당 6,000원. 그래서 아까 정률, 비율, 얘는 금액, 정액 이래요. 자, 근데 세액이 계산됐죠?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자, 세금을 걷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납부가 있고 보통징수가 있어요. 여기 원래 특별징수, 원천징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안 배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는 거고 얘는 뭐예요? 뭐 날라와? 고지서 날라와서 걷어가는 거 뭐라고요? 보통징수 그러면 돼요? 자, 우리가 배우는 조세도 신고납부 아니면 보통징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아는 얘기지만 세금을 네가 알아서 신고도 하고 돈을 내래.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자발적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 지네가 고지서 보내면 되는데. 거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매매를 했어. 그럼 매매 당사자가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를 얘네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권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뭐해라?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신고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취등록세와 양도세가 신고납부고, 재산세, 종부세는 우리가 거래하는 게 아니죠. 가지고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신고할 금액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은. 그러면 자, 신고납부는 우리가 가서 뭐 하는 거요? 얼마에 사고 샀는지를 얘네한테 가서 신고도 하고 돈을 내는 거고, 그리고 보통징수는 우리가 아니라 얘네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는 거야. 우리 돈만 내는 거지.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취득세 등 사고 팔 때 취등록세하고 양도세고, 여기는 재산세, 종부세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세금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하나는 뭐 신고납부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보통징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는 뭐라고요? 내가 가서 알아서 뭐야? 신고도 하고 돈을 내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취등록세하고 양도세가 해당이 되고요. 보통징수는 거꾸로 뭐야? 걔네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재산세, 종부세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야,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 내 해놓고, 근데요, 뭐가 없어? 네 편할 때로 해. 네 편한데 네가 내고 싶을 때 여건 되면, 형편 되면 신고해. 그러면 죽을 때 하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럼 얘들이 뭐야? 세금을 못 거두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법으로 날짜를 정해줘, 기간을. 예를 들면 취득세는 취득하고 60일 안에 신고하고 돈을 내라라고 기간을 정해줍니다. 정해줘야죠. 그리고 고지서가 나가면 언제까지 내라라고 납부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정해주는 거죠. 자, 그럼 정해줬어. 그때 뭐래? 정해주고 알았어. 그럼 너 취득세는 60일 안에 신고하고 돈 내라 해? 됐지? 해놓고
60일 안에 내든지 말든지 냅둬버리면 또 신고를 안 하겠죠. 그래서 뭐가 있어? 대신에 너 그 기간 내 신고를 안 하거나 기한에 돈을 안 내버리면 가만 안 두겠다 해가지고 뭐야? 추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하는 게 뭐다? 이걸 이행하자면 가산세라는 게 부과하죠. 그리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안 내시면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부과됩니다. 이게 뭐 아시죠? 이게 작년까지는 재산세, 지방세는 작년까지는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올해부터는 개정이 돼서 가산세가 내용은 똑같은데 용어가 이제 뭐야?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쓰면 이제 틀리는 거 무조건. 왜? 그 용어 자체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보세요. 내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걔네들이 뭐예요? 원금에다가 뭐 붙여가지고 가산세 붙여서 세금을 내란 얘기잖아. 근데 여러분 내가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쟤네들이 뭐예요? 지네가 조사해서 가산세 붙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징수 방법이 고지서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뭘로 바뀌어? 보통 징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아시죠?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 징수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고지서가 나가는 거지.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를 내보내는 거야. 그럼 우리 좀 이따 배울 거지만 여러분 제척 기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척 기간. 그게 뭐예요? 내가 신고를 안 했어. 그럼 걔네들이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를 보내는데 이거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막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면 안 되죠.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만 해라. 예를 들면 취득세는 7년 안에 해라. 그럼 얘네들이 조사해서 붙여서 몇 년 안에 7년 안에만 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제척기간과 연관된 건데 어쨌든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은 뭘로 바뀐다? 보통 징수로 바뀌는 거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흐름이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시험에 제가 볼 때 이 가산세에 관한 얘기가 과거에는 가끔 시험에 나왔어요. 용어 정의 같은 게. 근데 최근에 왜 안 나왔냐면 국세는 가산금 제도가 몇 년 전에 폐지가 됐는데 지방세는 폐지를 안 하고 작년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어가 안 맞는 거 서로. 근데 올해는 어쨌든 통일이 된 거잖아요. 납부지연 가산세 통일이 됐기 때문에 뭐 혹시나 언급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럼 용어 정의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기본이 우리 교재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할 내용들은 34, 35인데 여러분 그거는 읽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신고 납부는 내가 배우는 거 신고 납부고 보통 징수란 뜻이니까 굳이 줄쳐가면 읽을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맞고 틀리고 하진 않아요. 대신에 뭐는 봐야 돼요? 36페이지 거기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산세 나왔죠. 그 용어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용어 기본 개념하고 가산세 몇 % 출제되고 그런 것들은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 설명 이어서 가야 되니까 일단 잠깐 쉬었다가 요 가산세부터 다시 이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자.